이번 시간은 385페이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법의 1단계에서는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출제위원께서 엄청 노력해서 까다롭게 만들게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최근 개정된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제돼야 되는 것 2년, 3년, 5년이죠.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되게 되고 그 필수적 해제와 임의적 해제를 구분하시는 게 우선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 주민 공람 절차 30일 이상이라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정비구역 해제되었다고 하면 저 정비구역 해제는 실패해서 해제한 것이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1단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와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저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시행 방식을 토대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관계된 사항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방법은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개정된 정비법령에 따라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른 정비사업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그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 때 오피스텔 추가할 수 있죠. 주관계획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는 오피스텔 건설하지 못한다.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저 관리처분 계획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의 건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처분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분양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2단계 마지막이었던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120일 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범위 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며 2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한 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법령상 분양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최근 5년 사이에 투기과열지구의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 분양받은 자는 5년 이내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관리처분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그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뒀습니다. 이런 분양 절차를 끝마치면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분수 등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종전 토지 건축물과 신규 대지 건축물에 대한 가격 평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확정된 가격 그리고 미래에 만들어질 것은 추산액이란 말로 대신하고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 설계에 관한 사항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한 때를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말 기억하시고, 좁은 토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지나치게 좁은 토지 4글자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이고,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인데, 재해 방지란 말 붙게 된 너무 좁은 토지는 예외 인정하여 분양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개 주택을 가진다 할지라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 등이 소유한 주택, 근로자 숙소의 경우는 예외 인정하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이라고 하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 3주택까지만, 다만 토기과열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며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었던 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놓습니다. 385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효과 찾았습니다. 기억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줄쳐 놓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하여야 한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시장, 군수 등 시군구청장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리얼물입니다.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소유자 동의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 허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철거할 수 있다. 그리고 A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안전사고 줄쳐 놓으시고, B번 폐공간 밀집으로 우범지대에 우려 있는 경우 우범지대와 줄쳐 놓으십니다. 그래서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자 하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은 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시면 정비사업이 10년, 15년간 또는 20년간 계속 진행되고 제대로 진척되지 않다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범죄가 발생할 우려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계획이었습니다. 보상금 소유자는 받았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범지대 우려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고, 땅만 가지고 있는 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아니죠. 그런데 그 기존 건축을 철거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공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의 허가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건 갖추었다고 하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우범지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고시 있은 때 소유권 이전 고시 날까지 관리처분계획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부터 없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종전 토지 등을 토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면 사람 살고 있을 때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가끔 1970년대 80년대 개발사업과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 뻔히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건물 밀어버리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 안 되죠. 그래서 철거 대상인 종전, 건축물 등에 대해 소유자이건 전세권자이건 지상권자이건 그 사용 수익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빈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용 수익 정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실부터 정비사업 다 끝나는 이전 고실까지는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저 사용 수익권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처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해서 정비사업 끝나면 30평 아파트를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종전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그러한 분양권을 가지거든요. 그 분양권을 전제로 해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라면 거래하는 것 제한되죠.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는 좀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나중에 진짜 궁금하시다고 하면 니은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 등의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권리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등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이라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원래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되지만 이를 시행자에게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돈이 없어서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가 지급했다고 하면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압류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좀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2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A라는 조합원이 32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다 끝나면 32평 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에 해당되어 1번 관련된 내용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 조건, 그리고 자녀분 분양 등은 지키시고 바로 4번을 함께 보십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입니다. 국장지도의사, 시군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국장부터 주택공사 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조정과 함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 임대 아파트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임대 아파트는 어디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SH공사에서 관리하죠. 그 SH공사는 서울시 산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마 잠깐 해보시게 되면 반가로 1번입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또는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권을 가진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권리 산정 기준을 그냥 지키십니다. 바로 389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 공사 완료되게 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 완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이전 고의 다음날 정비구역 지정 해제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그래서 389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준공, 인가, 고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바로 3번을 보십니다. 시장, 군수 등은 준공, 금사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 인정되는 경우 되는 때에 준공, 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사 완료 절차로서 공사 완료, 고시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양가리 2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찾으셨죠?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줄쳐 놓습니다. 여기 준공인가 고시는 공사 완료 고시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공인가 고시와 준공인가 고시와 공사 완료 고시는 같은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고시 있는데 이전 고시 줄쳐 놓습니다. 다음날 줄쳐 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공사 완료 고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전 고시하면 저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관리처분계획 외 방식,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계량 방식도 적용되게 됩니다. 시행자는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 그러한 방식, 이것이 관리처분계획 외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 인가,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정비사업이 성공해서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사업이 실패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에 따라 해제하게 되면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만약 이렇게 해제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걸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사업이 성공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위원입니다. 준공인가 고시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주청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이
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 정비구역이 정비사업 성공하여 정비구역 해제하게 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조합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 모시에 재건축 사업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한 20년 전쯤에 정비사업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조합이 존속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어떻게 계약을 잘 하셨는지 그 조합장인 분이 지금도 매달 월급으로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40대 중반에 조합장 되었다가 지금 60대 후반인데 불구하고 따박따박 조합장으로서 500 받으시면 그것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정비구역 해제되면 청산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청산이 지연되게 되면 한 10년, 20년 동안 조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이 실패하여 정비구역 해제되면 정비사업 시행한 것 없죠. 그래서 실패해서 정비구역 해제되었을 때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지만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 조합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관리처분 계획은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런데 준공 인가 고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준공 고시 인가 우리는 공사 완료 고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준공 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걸 반영해서 법률 내용대로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이번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1번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있은 때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지체 없이 대지에 대한 확정 측량하고 측량 추천없습니다.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분할 추천없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추천없습니다. 소유권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 공부에 고시한 후 이게 이전 고시가 되게 됩니다. 고시 추천없습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 있은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이전 고시입니다. 다음날 추천없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계된 내용을 정리하셨다면 이제 이전 고시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공사 완료 고시 이후 측량, 분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쳐 이전 고시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되고 종전 15평 아파트 소유자가 30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없이 이전 고시 다음 날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187조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등기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 있은 다음 날 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15평 아파트 소유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자이죠. 그 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권 변동은 언제 이루어진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류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종전 토지에 각종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이전 고유 다음날 새로 분양받게 되는 대지 건축물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효력은 크게 문제없고 3번 이전 등기 재미로 오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저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청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만 잠깐 정리하십니다. 이전 고시 효과와 관련되어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15평 아파트가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2억이었는데 32평 아파트는 이전 고시 다음날 3억이었다면 하루 차이로 1억 이익 발생한 것이죠. 부당 이득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1억을 청산금으로 시행자에게 내야 됩니다. 반면 32평 대신 25평을 분양받았는데 얘가 1억 9천이었다고 하면 1천만 원 재산상 피해 발생했죠. 정비사업은 적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닌 손실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1천만 원 재산상 피해 발생했기 때문에 청산금을 시행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은 부당 이득과 손실보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은 이전 고시 다음 날 실제 32평이나 25평 아파트 취득하면서 부당이득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청산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이전 고시 다음 날 확정되고 그때부터 청산금을 징수할 또는 받을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권과 관련되어서는 소멸시효 적용되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2번 가격평가, 3번 강제징수 지나가시고 4번 공탁 및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소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가로해 놓으시고 다음날 추천했습니다. 이거 빠지고 5년을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날 추천하시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저당권 물상대의 민법 실력 좋으시죠? 그래서 정비법상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 찾으라고 하면 저당권 하나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정비법상 다음 중 물상대의 인정되는 권리 찾으라고 하면 저당권 찾아주실 거죠. 그렇게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5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 순환 정비 방식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차시였죠.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하는 등의 임시거주에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시거주시설의 적용 대상은 재건축 사업이 아닌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사업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는 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로 정비사업에 동참해야 됩니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살집 마련해줘야 되죠.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은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엔 일시사용과 일시사용 등에 관한 절차 다루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정비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수용, 사용 가능한데 그 수용과 관계된 사항으로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공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실시계 고시한 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상 수용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죠.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한 때 사업시행 인가 고시 출처 놓습니다. 그때 수용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용점 총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소형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 소형주택 공급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분형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취임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아주 좋아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2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소형주택 건설 비율과 관련되어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 그것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토지 분할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간개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달동네 개발 사업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서울에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백사지구라고 하는 정비 사업 하게 되는데 그게 서울에 마지막 남아있는 달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개선 사업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지만 요즘은 시사성 있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우리 정비사업 전문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407페이지를 봐주십니다. 4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분형 주택 찾으셨죠. 이번에 교체된 변땡땡 장관께서는 직을 오래 유지하실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시는 주거 정책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분형 주택을 함께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부터 지분형 주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지분형 주택은 분양받는 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리고 공동 소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을 한다. 그래서 공동 소유기간을 시행자가 결정한다. 그걸 잘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의 크기는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동 소유기간은 최대 10년인데 시행자가 결정한다더라.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청문에 관한 사안인데 이 청문은 제가 알고 있는 평상시의 청문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 시에 취하는 절차에 해당되는데 1번 등록 취소, 설립인가 취소 등은 이해되는데 3번 시공자 선정 취소 이해됩니다. 우리 등록 말소나 취소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청문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할 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이 두 가지의 청문에 관한 절차를 법에 다룬 것은 정비법에 좀 특이한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과 관련되어 청문 나오게 되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행정처분인 취소, 등록 말소 시에는 청문 대상이고 자격정지처분에는 청문 대상 아니죠. 그런데 특이하게
과징금 부과와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입찰 참가 제한을 청문 대상하고 있다. 좀 특이한 것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는 정비법에 관한 사항들을 마무리 지으셨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최근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이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올해 시험에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